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최악의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라 다시 담을 수도 없고 혼자 잘했다고 자위하고는 있지만 앞날이 두렵기도 합니다. 힘이 되는 말을 들으려 용기 내 사연을 보냅니다. 악플 쓰실 분들은 제발 제 사연을 보지 마시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시골 출신인 저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처럼 온 나라가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막노동하는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형제가 먹고 살기는 힘들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하던 아빠는 한 달에 10일 이상 일을 나갈 수 없었기에 아빠가 벌어오신 100만 원도 되지 않은 돈과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덕분에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초수급 대상자라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너무 쪽팔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선영이 너는 기초수급자라서 급식비를 안 내도 된다라는 말을 반 친구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말하는 바람에 친구들 사이에서 가난한 아이로 불렸습니다. 그 뒤로는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늘 따라다녔습니다. 어른들이 네 꿈은 뭐니라고 물어보셨을 때 항상 제 대답은 부자라는 단 두 글자였습니다. 부자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꼭 그렇게 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자 막연하게 꿈꾸었던 부자가 되는 꿈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었고 고등학생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만큼 일만 한 덕분에 대학교 진학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전문대 같은 곳은 갈 수는 있었지만 그마저도 등록금이 없어 포기하고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말이 중소기업이지 12시간 2교대로 움직이는 공순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도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꿈은 제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이었지만 아직 학생 신분인 두 동생과 몸이 더 안 좋아지신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번 돈 100만 원을 매달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 나머지 돈은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제 몸을 7년 동안 갈아 넣어 목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동생들도 앞가림을 할 수 있었고 집안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 때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7년 동안 산밖에 안 보이는 기숙사에만 처박혀 있으니 점점 지쳐가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이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TV에서 본 주식 강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보다가 점점 주식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학창시절 내 방 한 칸 없이 좁은 방에서 사형제가 덕지덕지 붙어서 잘 때만 생각하면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내 집 마련은 먼 꿈이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가서 주식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사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어도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다간 힘들게 모은 돈도 다 날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동호회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동호회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고 정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직장이 아닌 사석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두렵고 떨리긴 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유식해 보였으며 제가 모르는 단어까지 말해가며 주식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대화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에게 배운 대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추천해준 종목에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으로 소액만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주식은 160만 원이 되었습니다. 60만 원이 아무런 노력 없이 들어오니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라웠습니다. 그때부터 동호회 사람들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모 때도 주식을 함께 분석하고 동호회 사람들 말에 따라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이 들쑥날쑥하긴 했지만 수익은 항상 플러스였고 점점 동호회 사람들과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주식의 신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동호회 모임의 카페장이었기도 하고 모든 사람은 남편의 말에 따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는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니 얼떨떨했습니다.
매일 일만 한 덕분에 연애 한 번 못 해본 저에게 관심을 보이니 순식간에 남편에게 빠져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2년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목을 추천받으려 남편에게 굽신거렸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 공장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비싼 레스토랑도 처음 가보고 비행기도 처음 타보면서 남편에게 빠져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2년 정도 할 때쯤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단번에 승낙했습니다. 연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남편의 프로포즈는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주식 투자자라는 말을 하기가 애매해 그냥 사업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흔쾌히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가는 날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내가 S전자에 다니는 줄 알아 라고 남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어렸을 때 시아버지가 주식으로 크게 집안을 말아먹은 적이 있어서 주식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S전자에 입사한 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대학교 때부터 주식으로 이름을 날렸던 거로 알고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저보고도 서울대 출신의 같은 S전자에 다니는 직장 동료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죽어도 하기 싫었지만 그때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나머지 남편의 말대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말에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흔쾌히 결혼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6억짜리 아파트까지 장만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점점 남편의 베일이 하나둘씩 벗겨지면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주식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친목도모 형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회원들에게 돈을 챙기면서 주식을 추천해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이 잘 맞을 때는 괜찮았지만 남편이 추천하는 종목이 휴지 조각이라도 되면 전화는 물론이고 무서운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신혼 초였기 때문에 남편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뒤 어여쁜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었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태어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밖으로 싸돌아다녔습니다. 임신 후 회사도 그만두게 되면서 매일 혼자 있는 날이 늘었지만 남편은 돈을 벌어오니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도 일한다는 핑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기 때문에 최대한 화를 삭히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쌍둥이다 보니 남편 힘없이는 외출도 쉽지 않아 매일 집안에서 육아와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찾아왔습니다. 성인이 돼서 매일 일만 하던 사람이 집안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만 봐야 하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접어든 주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주식 투자가였지만 결혼 전에 사람들 칭송을 받았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너무 도박성이 짙은 투자를 한다는 걸 느껴 남편 방식은 따라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쁜 사람인지는 몰라도 많은 자본금은 아니지만 모아놓은 돈을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수로 해온 3천만 원이 저희 전 재산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4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드는 시간이면 인터넷이고 책이고 찾아가며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식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간 사이에 서울길을 모르는 시어머니를 모시러 강남터미널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택시를 타고 온 사실을 아시고는 남편이 쎄빠지게 직장에서 일하고 오는데 돈 아낄 생각은 안 하고 택시 타고 온 거냐?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호통치셨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생활비 하라며 매달 200만 원 주는 게 다였지만 S전자를 다니고 있는 줄 아시는 시어머니에게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오셨어도 자정에나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야근하는 줄 아는 시어머니는 밥 반찬이 이게 뭐냐. 집에 오면 남자를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라고 말하는 등 밤늦게 남편 밥상을 차리고 있는 저에게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쌍둥이 딸들을 정말 벌레 보듯 쳐다보신다는 겁니다. 남편은 외동아들로 자식이 귀한 집이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아들을 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딸들은 그저 남편을 힘들게 하는 애물단지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열이 끝까지 받았지만 또 참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저를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S전자 육아휴직 중인 줄 아는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2살 때 클 만큼 컸다고 하면서 본인 아들이 너무 불쌍하니 저보고 빨리 복직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있어도 된다고 하면서 저렇게 말하는데 S전자에 안 다닌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만약에 말했다간 어떤 잔소리가 들려올까 두려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자기 아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남자를 잘 만난 행운의 여자인 줄로만 아셨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공순이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면 집안이 뒤집어질 게 뻔했습니다. 집안에 관심 없는 남편, 올라올 때마다 아이들과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질릴 대로 지쳤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한 돈이 운 좋게도 아주 운 좋게도 대박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주식에도 눈을 뜨게 되었고 수익이 불어날 때마다 주식을 빼지 않고 계속 재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돈을 가지고 있다는 힘은 생각보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동안 주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에는 오로지 주식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5살이 됐을 때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아 주식 투자로 모두 날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5천만 원 사채까지 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쫄딱 망하고 나니 그제서야 바쁘다는 핑계로 잘 들어오지도 않던 집에만 틀어박혀 술만 먹고 신세 한탄만 했습니다. 저에게 선택지는 2가지였습니다.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우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이혼을 하든지 2가지 선택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단지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재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쌍둥이를 봐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 빛나더니 변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을 믿었습니다. 먼저 집이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살고 있던 집을 찾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60%를 팔아 대출을 껴 제 명의로 집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그때는 대출도 잘 나올 때라서 집을 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식으로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남편이 놀랐을 뿐입니다. 집은 구했어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사채업자들은 매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부탁해 돈을 해결한 거였습니다. 사채까지 정리하니 조금은 안정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 같더니 자본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신세 한탄만 늘어났습니다. 사업 말고 직장을 다니라고 권유했지만 남편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에게 사업자금 5천만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주면서 이 돈 없으면 우리 가정은 끝이다 라고 못을 받고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대답은 걱정하지 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전문 용어까지 써가며 이해 못하는 말을 했지만 그저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이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운전도 못하는 애가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사고가 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면허증은 있었지만 운전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침이 뗀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다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을 계속 들어보니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채를 갚기 위해 제가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해서 시댁에서 돈을 받아 챙긴 겁니다. 대충 시어머니 말에 눈치를 챈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재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약속한 상황에서 제가 눈 감고 있으면 모두가 평화로워지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고개만 숙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요망한 것이라며 이제까지 참아왔던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덕지덕지 찌지. 일을 안 하면 집에나 가만히 있지 여자가 운전은 뭐 하려 했냐. 이 집도 동규가 힘들게 고생해서 처자식을 위해 이사 온 거 아니냐. 동규는 고생해서 가족들 잘 살아보려고 발악하는데 너는 돈만 까먹냐. 내가 그 돈을 구하려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며 겨우 구한 돈인 건 네가 아냐? 라고 울분을 터뜨리셨습니다. 참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컴퓨터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결혼 후 살이 20kg이 찐 것은 사실이고 시어머니 눈에는 게으른 며느리로 보일 수도 있을 테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본인 자식 살리려고 내 돈 주고 내가 산 아파트의 대출금도 내가 벌어서 갚고 있고 운전도 하지 않는 내가 교통사고라니 어이가 없고 너무 억울했지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명절에 내려가거나 올라오실 때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하는 듯 싶더니 점점 저에게 자금을 더 요청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막으면 대박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라고 시시때때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를 다 받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남편의 말을 또 믿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300만 원, 500만 원 등 돈을 건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몰랐던 저는 어느 순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무려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모르는 여자가 전화가 와서 김동규 씨 부인 맞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뜬금없이 남편과 결혼할 사이였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 말에 따르면 미혼인 줄 알고 남편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개월 전부터 연락이 안 되어 뒷조사를 해보니 그때서야 유부남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정말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전화상이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전화 온 목적은 오로지 남편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휴대폰이 2대라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진짜 사는 게 거지 같고 이런 새끼를 믿었다는 저 자신이 너무 멍청해 보이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미친 거야. 아무 사이 아닌데 혼자 좋다고 쫓아다닌 거야. 그리고 3천만 원도 빌린 게 아니라 그 여자가 투자한 거야. 라고 뻔해 보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만 하면 모든 게 거짓인 이 남자와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싸움이 커지자 자고 있던 아이들이 놀라 울면서 뛰쳐나왔습니다. 쌍둥이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싸우지 말라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쌍둥이 때문에 싸움이 멈췄지만 또 한 번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2달간은 남편과 말도 하지 않고 지내며 어떻게 할 건지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를 풀어주기 위해 아이들과 놀아주는 건 물론이고 집안일이며 안 하는 요리까지 해가며 저희 마음을 풀어주려 큰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단순히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놀면서 해맑게 웃는 쌍둥이들 모습을 보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듣게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노력은 오랜 시간 지속하였고 또 한 번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여자와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게 제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금전 부분 등 모든 걸 정리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용서하기는 했어도 예전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들을 위해 용서 아닌 용서를 했지만 남편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헛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하는 겁니다.
도망치듯 구입한 아파트는 운 좋게도 시세가 4억이나 올랐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자꾸 하면서 어차피 4억이나 올랐는데 2억 정도 대출받아도 이득이잖아.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그 큰 돈을 대출받아 남편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거부하자 남편은 매일매일 신세 한탄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꼴보기가 싫으니 시댁에도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대며 안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수억이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코로나는 감기와 비슷한 건데 어떻게 명절에 안 내려올 생각을 하냐?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이 최고고 못난 며느리가 자신 아들을 고생시킨다는 잔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던 사람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잔소리를 들으며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양이 이상한 전을 입속으로 넣었습니다. 상에 내놓기도 그래서 먹었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네가 살이 찌는 거다. 조상님들 먹지도 못했는데 네 입으로 먼저 가져가냐라고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것도 친척들 다 있는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모욕적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뒤집개를 있는 힘껏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해도 너무 하시네요. 남편이 S전자 다니는 줄 아세요? 이 사람 S전자 입사한 적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S전자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졸의 공장에서 일한 공순이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사주신 그 집도 이 사람이 주식에 투자해서 다 말아먹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제가 벌어서 제가 산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총각 행세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혼인빙자 사기까지 쳤습니다. 그게 불과 4개월 전입니다. 남편이 망한 뒤로 한 번도 돈 갖다 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제가 준 카드 쓰며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덜미를 잡으시더니 잠시 기절을 했습니다. 아마도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유일한 자랑인 아들의 실체를 밝혔으니 그 양반 입장에서는 충분히 쓰러지고도 남을 겁니다. 정신이 깬 시어머니에게 이혼한다고 소리치며 쌍둥이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고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예상이라도 한 듯 뜬금없이 이혼하게 되면 아파트 절반은 자기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재산은 부부가 반반씩 갖는 거라면서 이혼 소송할 거면 하라면서 아주 당당히 말하는 남편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재산이라도 챙기자는 신보로 보이는데 최고로 비싼 변호사를 써서라도 재산은 물론이고 쌍둥이들을 지킬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사연에는 쓰지 않았지만 정말 수많은 일을 버티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